국어의 기초대사량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국어 날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은나쌤이고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수필 극문학 파트 마지막 파트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수필 공부했다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극문학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극이라고 하는 건 배우들이 직접 연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우리 그중에서 오늘은 희곡 공부할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 전기문 공부했으니까 살짝만 얘기하고 갈게요. 전기문이라는 건 특정 인물의 생애나 업적이나 일화 등을 사실적으로 쓴 글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인물의 생애를 그리고 있다면 전기,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면 자서전, 이렇게 해서 전기문과 자서전 이야기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극문학 파트 희곡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희곡은요 연극의 대본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줄글과는 다르게 대본들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주요 어휘는요 이렇게 세 가지 대사의 3종 세트를 준비했어요. 대사라는 건 인물들이 하는 말을 말하는 거지. 근데 그 대사에도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를 대화라고 하고요. 인물이 혼자서 하는 대사를 독백이라고 해요. 우리 대표적인 그 독백, 막 사느냐 죽느냐 뭐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막 이런 대표적인 독백들이 있고요. 또 관객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상대방에게는 안 들리는 척을 하고 있는 그런 대사를 방백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당놀이 같은 거 TV나 그런 데서 하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마당놀이 같은 거 보면요. 특히나 약간 못된 양반이 밑에 있는 하인들을 막 괴롭혀. 근데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되게 똘똘한 거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양반은 안 들리는 척 하고 있어. 일단 이렇게 딱 뒷짐 지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고 그 약간 똘똘해 보이는 그 하인이 이제 그 양반을 욕하는 거야. 근데 이 욕하는 내용은 관객들은 들리지만 이 양반 들리면 혼나잖아. 근데 양반은 안 들리는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헴 하고 있고 이 하인은 아따 여보시오 뭐 이놈 좀 보시오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바로 방백에 해당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대화, 독백, 방백이라고 하는 오늘 대사의 3종 세트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희곡 작품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요 들판에서로 배우는 희곡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희곡은 배우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대에서 상연, 이 상연이라는 건 공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연, 알겠지?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연극 공연을 할 것을 전제로, 즉 그것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든 연극의 대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연극의 대본이고, 참고로 우리 친구들이 희극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희극이라는 건 극 중에서 재밌는 극을 얘기하는 거야. 재밌는 연극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희극을 영어로 하면요. 이게 바로 코미디야, 코미디. 즉 개그 같은 건데요. 그래서 개그맨들을 희극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혹시나 희곡, 희극 뭔가 착각할까봐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두 개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희곡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허구의 문학이다라고 했는데 허구라는 건 실제가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란 뜻이잖아요.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진 글이다고. 근데 선생님 허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맞아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소설 공부할 때. 그래서 얘도 소설이랑 내용상으로는 똑같아요. 소설처럼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갈등이 있는 그런 갈등의 문학이 맞습니다. 다만 내용은 똑같지만 공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측면에서 약간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정도로 기억해 두세요. 내용상은 소설이랑 똑같다. 그치? 자, 그 다음 무대 상연의 문학이라는 것도 일단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앞에 두고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제약이라는 게 어려움 또는 내가 표현할 때 있어서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울타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 시간적, 공간적 제약.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표현하고 싶은 게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10시간 동안 내가 막 내 체력도 되고 막 다 표현하고 싶어. 그런데 관객들이 10시간 동안 그걸 지켜보려면 너무 힘들겠지. 그러니까 관객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간으로 맞춰야 되겠죠. 이거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울타리? 어떤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간적 제약이라는 것도 내 무대라고 하는 공간적 제약이야. 내가 만약에 영화 촬영 감독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시베리아의 광활한 벌판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고 싶어. 그러면 시베리아로 가면 돼요. 카메라 들고, 그치? 뭐 배우들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대를 시베리아로 옮겨 놓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무대 공연장에서 그냥 시베리아인 척 걸개 그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림판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냥 시베리아인 것처럼 하고 연기를 하는 거죠. 그치? 어떤 이러한 내가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제약들,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등장인물 수도 마찬가지야. 자, 영화랑 계속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만약에 전쟁 씬을 찍고 싶다.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영화 감독이야. 그러면, 제작자야. 그러면 까짓거 100만 명, 200만 명 사람들 다 불러놓고 총 들고 칼 들고 막 싸우게 시키면 돼요. 그런 씬을 찍으면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실감나는 연극 공연을 펼치고 싶다고 해서 전쟁 씬을 공연하는데 막 100만 명, 200만 명을 무대 위로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무대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역시나 등장인물 수에도 제한이 따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전쟁 씬을 이렇게 보여줄 때는 한 10명이 그냥 총 들고 뛰어다니는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이 무대라고 하는 공간 때문에, 그치?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라는 건, 그치?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이 이야기, 줄거리,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문학, 즉 등장인물 사이의 극적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즉 1번과 4번은 소설도 마찬가지인 거죠. 즉 내용상 허구고 대립과 갈등의 문학이다. 1번과 4번은 소설과 같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대상연의 문학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자, 무대 위 배우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현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치? 현재 배우들이 관객 앞에서 뭔가 이렇게 연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거야. 과거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곡, 자, 다 뭐 때문이다? 자, 관객 앞에서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갖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희곡의 구성 요소는 해설, 대사, 지시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설은 막이 오르기 전이야. 얘들아, 막이 오르기 전에 등장인물이나 무대 장치, 배경 등을 미리 설명해주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극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이야. 자, 그 다음 대사는 아까 봤었지?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로 대화, 독백, 방백.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지시문은요. 막이 오른 후에 여기 무대 장치나 배경 등을 설명하는 걸 우리가 무대 지시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대 장치, 뭐 분위기, 장소, 시간 뭐 등등을 지시하는 그런 말. 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막이 오른다라거나 뭐 갑자기 뭐 총성 소리가 들린다. 그럼 총성 소리를 효과음 같은 걸 넣어야 되겠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무대 지시문이고요. 동작 지시문은 여기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등장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심리, 말투 등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이걸 보면서 대사 부분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행동이나 표정을 그대로 따라서 뭐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대사를 하는 거죠. 그치?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희곡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인데 소설은요? 자,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발단, 그리고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에요. 즉, 이 절정, 가장 하이라이트로 올라가는, 자, 이 부분이 네 번째 단계에 위치했다면, 연극은 아니구나.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두 개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발단은 소설이랑 똑같습니다.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요. 갈등의 실마리를 슬쩍 던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고 긴장도 고조되다가 바로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하강에서는 뭔가 사건이 반전이 되면서 사건이 해결될 만한 그런 실마리들이 보여지고 대단원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주인공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뭐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펼쳐지게 되니까요. 여러분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발단전개 절정하강 대단원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두 개를 좀 구분을 꼭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소설과 희곡의 차이점 보도록 할게요. 자, 소설 같은 경우는 사건을 이야기로 꾸며서 독자가 읽게 하기 위한 문학이야. 독자가 읽는 게 목적인 거죠. 읽기. 알겠지? 자, 읽기가 목적인 거야. 자, 그런데 이 희곡 같은 경우는 말과 행동으로 관객에게 뭐 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게 바로 목적인 거죠. 이거는 독자가 읽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독자가 보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소설은 맞아요. 이건 얘들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작가가 쓰면 돼. 뭐든지. 그치? 뭘 써도 상관없어. 막 100만 명이건 200만 명이건 막 우주로 넘어가건 상관없습니다. 막 쓰면 돼요. 물 막 쓰는 건 아니지 얘들아. 그치? 어쨌든 간에 쓰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희곡은 바로 무대라고 하는 이런 공간 때문에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는 제약이 없고 여기는 제약이 많다. 자, 또 등장인물 수 당연히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그치? 그리고 여기는 제약을 많이 받고요. 자, 또 요거 중요해요. 자, 소설 같은 경우는 서술, 묘사, 대화 이런 식으로 줄글로 쓰거나 또는 대화글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면 여기는 바로 배우들이 말, 행동 이걸로 사건이 전개되는 거죠.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여기는 역시 시제의 제한이 없어요. 그치? 뭐 과거형, 미래형, 뭐 현재 진행 다 써도 상관없지만 여기는 only 뭐 현재 진행형밖에 쓸 수가 없다. 현재 시제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 살펴보시면서 자, 희곡의 특징은 일단 막과 장. 요 얘기는 안 했었는데요. 희곡은요. 막과 장으로 나눠요. 즉 막이라는 건요. 커튼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연극 보면 왜 뭐 처음에는 커튼이 내려져 있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다가 시작할 때 커튼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게 막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막이 한번 올라갔다가 그 한 막 안에 몇 개의 장이 있는 거. 이 안에 이제 장들이 뭐 1장, 2장, 3장 뭐 이런 식으로 포함되고요. 이게 끝나면 커튼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2막이 시작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커튼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건 내린 사이에 막 무대 세팅을 바꾸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막 학교였어. 그럼 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 무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막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관객들은 못 본 사이에 막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엔 집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바꾸는 그런 것 때문에 막과 장으로 나뉘는 거 맞고요. 자,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것도 맞고요. 답은 3번이네요. 장면 전환에 제약이 없다. 아니야. 장면 전환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막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한다던가 어쨌든 간에 뒤에 무대라고 하는 공간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장면을 전환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무대를 반으로 나누어서 여기는 뭐 학교, 여기는 집,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아무튼 어려워요. 그치? 자, 또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있고요.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구성된다. 맞네요.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희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우리는 들판에서라는 작품으로 한번 희곡의 특징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 우리 이강백 작가의 들판에서라는 작품 볼 건데요. 일단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글의 전체적인 짜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발단 부분에서는요, 사이좋은 형제가 있는데 이 사이좋은 형제의 들판에 측량기사라는 사람이, 측량기사는 뭐 땅을 이렇게 길이를 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재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뚝을 받고 밧줄을 막 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말뚝이나 밧줄 같은 것들은 갈등을 만드는 그런 소재가 될 겁니다. 근데 왜 우리 들판에다가 말뚝이랑 밧줄을 치나요? 라고 막 이렇게 항의하니까 그냥 지금 잠깐 이렇게 측량만 하려고 연습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둘을 막 이간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간질하면서 사이를 나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측량기사의 이런 이간질로 서로 막 의심해. 즉, 이 말뚝과 밧줄을 바로 치워달라고 했는데 서로 조금씩 싸우니까 저 밧줄 치우지 말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들판을 반으로 가른 다음에 둘이 계속 싸워. 그래가지고 서로를 감시하려고 벽을 세우고 막 전망대를 설치하고 막 총을 사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로 의심하며 대립하고 있고요.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아까 왜 이게 벽을 세우고 전망대 이렇게 옆에 뭐 하나 감시하려고 전망대 샀다고 했잖아. 이번에 마지막에 총까지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막 위협 사격을 하는 거야. 서로 믿지 못하는 거야. 이제 나는 너랑 싸울 생각이 없어.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막 위협 사격을 빵빵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표시된 건 뭐냐면 날씨야, 날씨. 이 날씨가 형제들의 심리 변화, 형제들의 갈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맑을 땐 두 사이가 좋은 거야. 그냥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막 이러고 있다가 자 이제 측량기사의 이간질로 갈등이 막 시작이 되면서 날씨가 점점 흐려지고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때는 그치 천둥 번개가 막 우르르 쾅쾅 치기 시작하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 뭐 하겠니 얘들아? 이렇게 천둥번개 친 다음에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립니다. 자 번개치고 천둥이 울리면서 비가 쏟아지는데요. 근데 이 비는요 얘들아 비가 주룩주룩 내리며 약간 이렇게 뭔가 갈등이 막 올라갔다가 약간 식혀주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비를 맞으면서 평화로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형한테 왜 그랬지? 내가 아우한테 왜 그랬지? 이렇게 반성하게 되고 마지막 그래서 민들레꽃으로 우애를 회복하고 벽을 허무면서 이렇게 구름 사이로 비가 그치고 한 줄기 햇빛이 비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겠네 라는 걸 또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얘들아 뭔가 벽을 세우고 전망대 막 총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얘들아 뭔가 생각나는 거 없니? 이거는 단순히 형과 아우의 이야기만을 다룬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 얘기네 우리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희곡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뢰를 통한 형제간의 우애의 복즉. 어떻게 보면 이 작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남과 북이 사실 분단되어 있어서 서로를 지금 못 믿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들이 서로 우리가 한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면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 통일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이런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뢰를 통한 형제간의 우애 회복, 즉 이걸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분단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형과 아우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분단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들 아까 봤던 뭐 형과 아우라던가 들판이라던가 국토라던가 또 총 뭐 이런 것들 다 상징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치 날씨 변화를 통해서 인물들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요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부분과 끝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무대 뒤쪽 앞부분 얘들아 해설이야. 막이 오르기 전에 무대 장치나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무대 뒤쪽에 들판의 풍경을 그린 커다란 걸개 그림이 걸려 있어요. 걸개 그림은 큰 그림인데 이렇게 뒤에다 걸어놓은 그림이란 뜻이야. 근데 어쨌든 들판의 풍경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그런 건데요. 샛노란 민들레꽃, 빨간 양철 지붕의 집, 흑색, 흑백 얼룩무늬 젖소들이 그려진 들판 풍경은 동화책의 아름다운 사파를 연상시킬 정도로 너무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인 거죠. 무대장치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만약 극장이나 대강당이 아닌 교실에서 이 연극을 공연할 경우 걸개 그림 대신에 칠판에 여러 가지 색분필로 들판 풍경을 그려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실에서 연극 공연할 때 이렇게 하라고 또 알려주고 있네요. 자, 가의 기능은 그럼 얘들아, 즉 해설의 기능은 바로 뭐다? 무대 장치와 인물에 대한 소개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막이 오른다. 즉 이게 막이 오르는 게 바로 연극의 시작인데요.
형과 아우 들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형은 무대 오른쪽, 아우는 왼쪽에 이제를 세워놓고 막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휘파람 불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고 형이 아우에게 다가와서 그림을 바라보면서 너무 잘 그렸다. 막 약간 좀 이 처음 부분 읽으면 약간 오글거려 얘들아. 너무 잘 그렸어. 아니 형님이 더 잘 그렸어요. 막 이런 얘기들 막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곳에서 평생토록 형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형도 나도 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둘이 오글거리면서 오글거리는 대사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다정하게 포옹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의 이런 관계, 즉 우리가 이렇게 우애 좋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이 보실 수 있다면 분명히 저 하늘 위에서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정말 고마우신 부모님이다. 이렇게 좋은 곳을 우리 형제에게 물려주셨으니 뭐 이러면서 자 형이 주위에 있는 민들레꽃을 꺾어서 아우에게 내밀면서 들판에 피어있는 이 민들레꽃에 걸고서 맹세하자. 우리 형제는 언제나 사이좋게 지내기로 라고 해서 결국 이 민들레꽃은 형제 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그런 소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요. 민들레꽃을 꺾고 형에게 내밀면서 이 민들레꽃이 우리 맹세의 증인이에요. 형과 아우 흐뭇한 표정으로 민들레꽃을 주고받는다. 그들은 각자의 그림 앞으로 되돌아가서 또 그림을 그리는데요. 어때 내용은 약간 오글거리지 얘들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집을 그려야겠다. 나는 저 파란 하늘과 햇님을 그리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네요. 어쨌든 여기서 형과 아우는 내 아름다운 들판, 즉 우리 국토의 주인으로서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기억, 민들레꽃이 상징하는 의미는 형제 간의 우애를 상징한다라고 했었지. 나중에 이 민들레꽃으로 둘이서 화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발단 부분 봤고요. 측량기사가 이간질을 해서 서로 의심하고 벽을 세우고 그리고 위협사격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봤다고 치고 얘들아 이제 하강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서 비가 쏟아진다. 형과 아우 비를 맞으며 벽을 지켜요. 즉 서로 이 벽을 지키는데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이 벽은요. 뭘 상징하냐면 이 들판을 둘로 가로막고 있는 존재, 즉 지금 우리의 처지로 본다면 바로 휴전선을 의미하는 거야. 사실은 서로는 서로를 공격할 생각이 없지만 제가 나를 공격할까 봐 비를 맞으면서 막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휴전선 앞에서 서로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힘겨워하면서 서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야. 자, 긴장한 모습으로 경계하면서 벽 앞을 오고 간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걸음이 느려지더니 벽을 사이에 두고 멈춰서는데요. 어쨌든 이 비 때문에 애들이 이 형과 아우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거야. 비를 맞으면서 반전이 되고 있죠.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된 걸까? 아름답던 들판은 거의 다 빼앗기고 맞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측량기사가 벽을 세워주겠다, 전망대를 세워주겠다, 또 총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땅의 절반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돈으로 땅의 절반을 뺏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빼앗기거든요.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된 걸까? 아름답던 들판은 거의 다 빼앗기고 나 혼자 벽 앞에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비를 맞으며 벽을 지키고 있다니. 부모님이 우리를 꾸짖는 거야. 저 천둥 소리는 빗물이 눈물처럼 느껴져. 뭐 이런 식으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과 아우 탄식하면서 나누어진 들판을 보는데 이 나누어진 들판은 결국 뭐다? 바로 분단된 우리 조국, 남과 북을 상징하는 거죠. 이 들판의 풍경은 내 마음속의 풍경이야. 옹졸한 내 마음이 벽을 만들었고 의심 많은 내 마음이 전망대를 만들었어. 측량기사는 내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었어. 내가 들고 이 총마저도 그렇잖아. 동생에 대한 내 마음의 불안함을 알고 그는 마치 나 자신의 분신처럼 내가 바라는 것만을 가져다 주었던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 남북분단의 원인에 대해서 이 외세들의 개입, 다른 어떤 외국 세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도 하지만 사실 우리 내부에도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반성을 하는 거죠. 나는 이 들판을 나눠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 형님과 공동 소유가 아닌 반절이나마 내 땅을 갖기를 바랬지. 그래서 측량기사가 하자는 대로 했던 거야. 하지만 나에게 남은 것 벽과 총뿐. 그는 나를 철저히 이용만 했어. 처음엔 실습이라고 했지. 그러나 실습이 아니었어. 나중엔 동생을 죽이고 싶었어. 벽 너머에 있는 동생이 밉고 총까지 쏘는 동생이 미워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동생을 죽인다고 내 마음이 편해질까? 아니야. 더 괴로울 거야.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총구를 자신의 머리에 겨누는데 얘들아, 이런 식으로 괄호치고 등장인물의 행동을 지시해주고 있네요. 이런 걸 우리가 동작지시문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극도의 절망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하면서 또 아우도 이젠 늦었어. 너무 늦은 거야. 벽이 생겼던 바로 그때 내가 형님께 잘못했다고 말해야 했어. 하지만 이제 형님은 내 말이라고 하면 뭐든지 믿지 않을 테고 나 역시 형님 말을 믿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면서 역시나 동작지시문이다. 이래선 안 돼.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 어떡하지? 그러다가 형이 이렇게 총구를 자기 머리 겨눴다가 뭐가 보이냐면 민들레꽃이 보인 거야. 들판에 아직도 민들레꽃이 피어있군. 그렇지? 형제 간 우애의 상징으로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총을 내려놓고 민들레꽃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언제나 다정히 지내기로 맹세했던 이 꽃. 형님과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뭘까? 그것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군. 민들레꽃이 남아있구나 라고 하면서 역시나 동생도 총을 내던지고 민들레꽃을 이렇게 잡아든 거죠. 자, 벽 너머 저쪽에도 민들레꽃은 피어있겠지? 형님이 보고 싶어. 뭐 이러면서 네, 하강이 끝나고요. 자, 니은을 가리키는 용어는 뭐라고 얘들아? 아까 총을 겨눈다라는 부분이니까 등장인물의 동작을 지시하는 동작 지시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형과 아우 그들 사이를 가로막은 벽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바로 한 줄기 햇빛이 비치네요. 화해 분위기죠. 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저 벽 너머로 전하지? 그러면서 저 벽을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다면 가만히 있어봐. 민들레꽃은 씨를 맺으면 어떻게 되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잖아. 햇빛이 비치니까 민들레꽃이 더 예쁘게 보여. 이 꽃을 꺾어서 벽 너머로 던져줘야지. 동생이 이 꽃을 보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형님에게 이 꽃을 드려야겠어. 벽 너머의 형님이 이 꽃을 받으면 동생이 나를 생각하겠지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민들레꽃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손이 꺾어가지고 서로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야. 형님, 내 말 들려요? 들린다 들려. 너도 내 말 들리냐? 들려요. 우리 이 벽을 허물기로 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제 대립과 갈등이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벽을 허물자. 남과 북도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뭔가 이렇게 불신의 벽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우애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대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서 무대 뒤쪽에 들판 풍경을 그린 가을의 그림만이 환하게 밝다. 막이 내린다. 극이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 자, 상징적 소재의 의미 형과 아우는 이렇게 친했다가 사소한 오해로 다툰 사람들 혹은 형제들 혹은 한민족이었다가 분단된 우리 같은 남과 북을 의미하는 거고요. 측량기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이속을 차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의미하고 실제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전쟁을 부추겨 이익을 얻는 이런 강대국들을 의미한다. 또 벽은 바로 휴전선이라고 했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 소통의 단절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자, 민들레는 바로 형제 간의 우애, 화해와 평안을 소망하는 마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 날씨 변화가 의미하는 건 바로 형제의 심리 변화이고요. 들판 해설을 공연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거 들판의 풍경은 맞아요. 걸개 그림으로 걸어두고요. 조립식 벽, 전망대, 밧줄 등의 소품 준비해야 되고요. 측량기사나 조수에 어울리는 의상과 도구 준비하고요. 형제의 말투, 행동에서 감정이 충분히 드러나게 연기합니다. 답은 5번인데요. 사람이 올라갈 만한 전망대와 사람 키보다 높은 실제 크기의 벽을 만들어 사실감을 준다고요? 아니야. 이걸 만들어서 무대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치? 답은 그래서 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들판 해설을 통해서 희곡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어요. 이제 날개 노트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희곡에 대해서 날개 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희곡이라는 건 배우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무대에서 상연할 것을 전제로 한 연극의 대본이다. 연극. 그래서 사실 연극 자체 내용은 소설이랑 다르지 않다라고 했지. 그래서 내용상
서구의 문학이고요.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고 특히나 대립과 갈등. 우리 1번, 4번 같은 경우는 소설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극의 대본이기 때문에 무대상연의 문학이고요.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고요. 그리고 무대에서 지금 인물들이 대사와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 했었죠. 자, 그리고 구성 요소는 바로 해설, 대사, 지시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요것도 암기 꼭 해두세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우리 이강백 작가의 들판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희곡 작품을 공부했는데요. 자, 일단 주제는 바로 신뢰를 통한 형제 간의 우애 회복이고요. 분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또 주제가 된다. 즉, 이 들판에서는 형제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과 북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형과 아우는 친했다가 사소한 오해로 다투는 사람들 또는 유산을 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형제들 또는 지금 현재 우리처럼 한 민족이었다가 분단된 남과 북을 상징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측량기사는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에 이속을 차리는 사람, 또 약소국을 이간질하고 전쟁을 부추겨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강대국들을 의미하고요. 자, 벽이라는 건 형과 아우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움, 서로에 대한 불신, 오해, 소통의 단절 뭐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형제 간의 우애를 의미하는 거 바로 이 두 사람이 우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 바로 민들레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해와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요 정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희곡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문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극문학 파트에서 마지막 우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도 마지막이니까 얘들아 열심히 들어줄 거지? 수고했어요.